1441년의 어느 여름날, 조선 한양 궁궐 한 모퉁이에서 한 사내가 작은 원통형 청동 그릇을 조심스럽게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그릇은 단순한 도기가 아니었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의 양을 숫자로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설계된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기구였습니다. 이 기구를 만든 이는 임금도, 양반도, 중앙학자도 아니었으며 경상도 동네 고을에서 관노비로 태어난 장영실이라는 한 남자였습니다. 노비 신분의 사람이 국가 과학 사업의 정점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은 조선 사회가 스스로의 신분 질서를 뛰어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시대를 떠받친 과학혁명과 그 혁명을 이끈 한 인간의 놀랍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장영실이 태어난 동네는 오늘날 부산 동래구 일대로 조선 초기에는 경상도 남단의 해안 고을이었으며 외관이 가까운 변경 지역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동래현 소속 관기였고 아버지는 원나라 출신 귀화인이었다고 전해지지만 장영실의 정확한 생년과 몰려는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의 법제에 따르면 어머니가 관노비이면 그 자식도 반드시 관노비가 되었으니 장영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래현 관노비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관노비란 사유재산처럼 매매될 수 있는 산호비와 달리 지방관청에 소속된 공적 신분으로 자유로운 거주 이동과 직업 선택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영실은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와 공학적 직관이 남달랐으며 동래현의 관리들 사이에서 이 기묘한 제주꾼 노비의 소문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태종 제위 시절 장영실의 재능에 관한 소문은 마침내 한양 궁궐에까지 전해졌고 그는 중앙으로 불려와 관청 기술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종이 즉위한 것은 1418년이었으며 그는 즉위 초부터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신하들에게 천명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신하들의 거센 반대를 물리치고 장영실에게 호군, 즉 정사품 무관직을 제수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에 예조판서 허조를 비롯한 중신들이 격렬히 항의했으니 노비 출신이 양반과 같은 반열에 선다는 것은 신분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세종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의 재주가 귀하다면 그 재주에 마땅한 자리를 주는 것이 옳으며 신분이 재능을 영원히 덮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종이 장영실에게 처음 맡긴 임무는 중국 역대 왕조의 물식의 설계 문헌을 연구하고 조선의 환경과 기술 수준에 맞게 독자적으로 개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궁궐의 시각 알림은 물이 차오르는 항아리 옆에서 담당자가 눈금을 직접 읽어 종을 치는 방식으로 측정자의 주의 집중도에 따라 오차가 매우 컸습니다. 장영실은 수년간 중국 문헌을 탐독하고 수십 차례 시제품을 만들어가며 마침내 1434년에 자격루라는 완전 자동 물시계를 완성해냈습니다. 자격루는 단순히 물이 흐르는 시계가 아니었으며 물이 일정량 차오르면 구슬이 굴러 인형 장치를 작동시켜 종과 붓과 징을 자동으로 치는 완전 자동 15 장치였습니다. 이 기계의 가장 정교한 부분은 유량 조절 장치였으며 여러 단계의 항아리를 직렬로 배치하여 온도와 계절에 관계없이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자격루의 15 인형들은 12지신에 해당하는 12 동물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각 시각이 되면 해당 인형이 앞으로 나와 알림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세종실록은 자격루 완성 당일 세종이 경복궁 근정전에 문무백관을 모두 불러 직접 시연을 지켜보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격루는 경복궁 흥경각에 설치되어 조선 표준시의 기준이 되었으며 밤 10시에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정소리도 이 시계가 내보내는 신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된 자격루는 1536년 중종 때 제작된 복원품으로 장영실이 만든 원본 자격루는 임진왜란의 화마 속에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격루와 거의 같은 시기인 1434년 장영실은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도 제작하여 종로 해정교와 종묘 앞 두 곳에 공개 설치했습니다. 앙부일구라는 이름은 하늘을 향해 소처럼 오목하게 생긴 해시계라는 뜻으로 오목한 방구형 청동 그릇 안에 시각선과 절기선이 촘촘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해시계의 특별한 점은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 시각선 옆에 쥐, 소, 호랑이 같은 12지 동물 그림을 함께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앙부일구를 왕실 전용이 아닌 길거리 공개 장소에 설치하여 그를 모르는 백성들도 누구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운영했습니다. 앙부일구는 반구형 구조 덕분에 하루의 시각뿐 아니라 24절기의 위치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시간 측정과 농사력이라는 두 기능을 하나의 기구에서 해결했습니다. 장영실의 작업은 시계에 그치지 않았으며 1433년에는 간이와 혼천이라는 천문 관측 기구도 완성하여 경복궁 경회로 북쪽에 세운 간이대에 설치했습니다. 혼천이는 지구와 주요 천체의 운동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장치로 여러 금속 고리가 적도면, 황도면, 지평면을 나타내며 별의 위치와 운행을 계산하는 데 쓰였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천문 관측에 깊은 관심을 보여 밤이면 직접 간이대에 올라 신하들과 함께 별을 관측하고 수치를 기록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나 장영실이 남긴 발명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것은 1441년에 완성된 치국이이며 이것이 왜 세계 최초인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세계 과학의 수준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유럽에서 강우량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1639년 이탈리아 과학자 카스텔리가 처음이었으니 조선의 치국이보다 무려 198년이 늦은 것입니다. 치국이 이전까지 조선의 강우량 파악 방법은 비가 그친 뒤 땅을 파서 빗물이 스며든 깊이를 자로 재는 것이었으며 이 방법은 토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정확한 강우량 데이터가 농업 정책 수립과 재해 예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누가 어느 곳에서 재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표준 측정 기구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치국이는 원통형 청동 그루드로 직경 약 15cm, 깊이 약 30cm라는 규격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제작, 배포되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주척이라는 표준 자를 이용해 그릇 안에 고인 물의 깊이를 측정하고 그 수치를 한양 서운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했으니 이것은 세계 최초의 국가 기상 관측 표준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치국이는 한양의 서운관을 비롯하여 전국 각 군현에 배포되었으며 지방 수령들은 비가 올 때마다 측정갑을 의무적으로 중앙에 올려야 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치국이는 1837년 헌종 때 제작된 금형치국이로 국립기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장영실이 제작한 원본은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국이가 완성된 이듬해인 1442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세종이 행차에 사용하던 가마가 이동 중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그 가마의 제작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사건을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장영실이 불경제로 의금부에 투옥되어 곤장 80대를 맞고 관직에서 파직되었다고만 전합니다. 가마 파손이 단순한 제작 실수인지 아니면 세종 측근의 정치적 공격에 장영실이 희생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됩니다. 세종이 오랫동안 장영실을 지켜왔음을 감안하면 가마 파손 하나로 그토록 엄한 형벌을 내린 것은 단순한 사고 처벌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1442년 이후 장영실의 이름은 조선왕조실록 어디에서도 다시 등장하지 않으며 그가 어디서 어떻게 여생을 보냈는지는 오늘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장영실이 파직 후 동네로 귀향하여 조용히 여생을 마쳤을 것이라 추정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비극적인 결말을 조심스럽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종이 장영실을 잃은 뒤에도 과학사업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며 1445년에는 칠정산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칠정산이란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 7천체의 운행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역법서로 내편과 외편 2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칠정산 내편은 중국의 수시력을 기반으로 하되 한양의 위도와 경도에 맞게 보정한 것이었고 외편은 중앙아시아 이슬람 천문학의 회회력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칠정산 이전까지 조선은 중국 북경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통령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이 때문에 일식과 월식의 예측 시각이 조선 현지에서는 항상 일정한 오차를 보였습니다. 한양은 북경보다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같은 일식이라도 조선에서는 더 일찍 시작되는데 칠정산은 이 경도 차이를 한양 기준으로 정밀하게 보정했습니다. 칠정산 편찬을 주도한 이순지와 김담은 중국, 아라비아, 인도의 천문 문헌을 모두 검토하여
독자적인 조선의 하늘 좌표계와 천체 운동 계산식을 수립했습니다. 칠정산의 완성으로 조선은 중국 황제가 내려주는 역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절기 일식월식을 예측하는 역법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성취를 넘어 조선이 자국 하늘을 스스로 읽는 독립적 문명임을 선언하는 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세종시대의 발전은 천문과 기상에만 머물지 않았으며 북방 국경을 향한 군사 전략 역시 같은 시기에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이남 지역에는 여진족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살며 조선 변방의 촌락을 습격하고 주민들을 납치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세종은 1432년 평안도 절제사 최윤덕에게 여진족 토벌과 압록강 상류 지역 확보를 명하였으며 최윤덕은 대군을 이끌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차례로 평정했습니다. 이 원정의 결과로 여연, 자성, 무창 우에 4군현이 새로 설치되었으니 이것이 조선사에서 이른바 사군의 개척이라고 부르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군은 압록강 상류의 험준한 고산지대에 자리 잡아 방어 군사 거점으로 기능했지만 지형이 워낙 가파르고 기후가 혹독하여 민간인 정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두만강 방면에서는 한길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1434년부터 수년에 걸쳐 육진을 개척하는 대장정을 이끌었습니다. 육진은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 6군사 거점으로 두만강 하구에서 중류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조선 영토로 편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종서는 무가와 문과를 모두 거친 문무겸비형 인물로 이 변방 개척에 10여 년을 바치며 혹독한 겨울 추위와 여진족의 게릴라식 저항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육진 개척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군사 거점을 유지할 민간 정착민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조선 정부는 남부지방 백성들에게 강제 이주 명령인 3.1령을 실시했습니다. 이 강제 이주는 삶의 터전을 빼앗긴 백성들의 원망을 낳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두만강 이남 지역에 조선의 정주 문명이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군 육진의 완성으로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자연 국경선으로 하는 한반도의 영토 윤곽을 역사상 처음으로 뚜렷하게 확정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군이 세조 제위 이후 지형과 방어 비용 문제로 서서히 폐기된 반면 육진은 이후 400년 넘게 조선의 북방 경계를 지키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종시대의 과학사업은 천문 기상 군사를 넘어 농업에서도 꽃을 피웠으며 1429년에 편찬된 농사직설이 그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농사직설은 중국 농서를 단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조선 각 지방 노련한 농부들의 실제 경험을 직접 수집하고 체계화한 최초의 조선 독자 농업 교과서였습니다. 이 책에는 조선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씨앗 선별법, 파종적기, 거름 만드는 법이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실제 농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1433년 향약집성반과 1445년 의방유치가 차례로 편찬되었으며 두 책은 각각 서로 다른 혁신적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향약집성방은 조선 땅에서 자라는 약재, 즉 향약으로 병을 고치는 처방전 모음집으로 고가의 중국산 약재 없이도 조선의 풀과 뿌리로 병을 다스리는 법을 전국에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의방유치는 중국과 조선의 의학 문헌 153종을 집대성한 365권짜리 의학 백과사전으로 완성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의학 지식 집성체로 평가받습니다. 의방유치는 처음 편찬된 뒤 인쇄본이 충분히 배포되지 않아 오랫동안 필사본으로만 전해졌으며 조선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것은 완성 뒤 수십 년이 지난 성종때였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박연이 주나라 고대 아악 이론을 깊이 연구하여 평경, 편종 같은 궁중 의례악기를 새로 제작하고 조선 아악의 표준 음률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박연이 기준으로 삼은 황종음의 높이는 중국 악서의 기준음과 미묘하게 달랐으며 이것은 음악에서도 조선이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적 문명의 기준을 세웠음을 의미합니다. 세종 시대를 둘러싼 흔한호의 가운데 하나는 훈민정음, 창제만이 이 시대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보는 것인데 실제로는 천문, 기상, 농업, 의학, 음악, 국방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문명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원동력은 세종의 지칠 줄 모르는 학문 탐구였으며 세종실록은 세종이 눈이 상할 정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었다고 여러 차례 기록합니다.
장영실의 이름이 기록에서 사라진 뒤 58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가 만든 치국이의 원리는 전국 600여 개 기상 관측소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종의 빛나는 치세가 저물고 그의 어린 손자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는 계유정난, 그리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는 조선 최대의 왕위 찬탈극을 살펴보겠습니다.